뭐 전반적으로 내용이라든지 어떤 성향 자체는 상당히 좀 금융 입장에서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려되는 부분 네. 자체는 그림자 연준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을 무력화시키겠다. 네. 내년 들어와서 정말 그러한 그 코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좀 이제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걸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연준과의 어떤 관계 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 거시 이야기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눈 아직도 많이 오나요? 눈은 그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예, 근데 네. 쌓여서 좀 상당히 미끄러운. 네, 그러니까요. 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네. 시장 얘기 좀 해볼 텐데요. 방금 전에 이제 FOMC 의사록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금리 동결 가능성도 좀 높게 그동안에 나오긴 했잖아요. 예. 물론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동결 가능성도 계속해서 좀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간밤에는 또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점진적인 인하라는 FOMC 의사록의 표현이 이제 나왔는데 지난 9월에 저희가 항상 폴을 FOMC 전에 이제 진행을 하는데 26분 가운데 저희 연합 인포맥스 이제 채권 담당 노현우 기자와 또 박상현 의원님 딱 두 분만 B컷을 예상을 하셨는데 26분 가운데 그게 또 적중을 했습니다. 우연이죠. 우연이어도 그래도 분석을 하셔서 적중을 했는데 어쨌든 12월에는 그러면 인하를 여전히 위원님도 지지를 하시고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네. 뭐 지금 FOMC 의사록에 뭐 연준 인사들이 대부분 점진적 금리 인하를 뭐 시사를 좀 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 12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가장 큰 이제 배경은 뭐 최근에 이제 미국 경제 지표가 워낙 좋고 하기 때문에 뭐 금리 내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어떤 반론도 있긴 하겠지만 여하튼 지금 미국의 금리 수준이 미국의 성장률이라든지 또 지금의 어떤 물가 수준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제약적인 수준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연준 입장에서는 뭐 굳이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을 유지할 필요는 사실은 없다라는 쪽에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보험성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내년 1월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뭐 어저께도 이제 관세 얘기를 벌써부터 이제 꺼내기 들기 시작을 했는데요. 뭐 그게 말폭탄에 그칠지 실제 액션에 옮길지는 저희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여하튼 각종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커질 수 있고 또 트럼프 2기 정책들의 어떤 정책 간의 어떤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서 물가에 대한 뭐 우려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자극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리 금리를 내려놓고 어떤 정책적인 그 룸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2월에 어떤 금리 인하 가능성 자체는 여전히 좀 저는 높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을 12월에는 이제 높게 보셨고요.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시장에 어떤 이슈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는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가를 보면 하루는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명이 되면서 베센트 효과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베센트 트레이드라는 말도 나오던데 그게 좀 영향을 많이 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관세, 물론 화제는 많이 되지만 미국 시장의 직접적인 영향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베센트 얘기 좀 해볼까요? 333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333이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를 조금 찾아봤는데 물론 뭐 베센트 본인이 한 얘기인데 이게 아베노믹스 세계 화살에서 좀 영감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예, 뭐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아베노믹스의 정책 자체가 이제 네.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통화 완화, 뭐 재정 정책 확대 뭐 이런 것들이어서 뭐 그러한 부분과도 좀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그 베센트 후보 자체가 얘기하는 333은 일단 재정 적자 규모 자체를 2008년까지 GDP 대 3%로 줄이겠다. 성장률을 3% 가겠다. 2028년. 예, 네. 네, 그 재정 적자는 그렇고 네. 성장률은 3%대를 네. 유지하겠다. 마지막은 그 원유 생산을 일간 300만 배럴 이제 증산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는 결국 성장을 지향하는 사람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베노믹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성장을 좀 지향하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상당 부분 이제 금리 부분 자체에 대해서 저금리를 좀 선호하는 그러한 성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지 적자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큰 요인 자체는 이제 금리 자체를 낮추겠다. 그러니까 공급량, 채권의 발행량 자체를 상당 부분 낮추면서 결국 이제 금리의 어떤 하락 쪽에서의 어떤 무게를 사실은 좀 두겠다라는 의미로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유가 아까 말씀 원유를 미국 내 생산 자체를 일간 한 300만 배로 늘리겠다라는 얘기 자체는 물가를 유가를 통해서 물가를 잡고 그것을 이제 금리 안정으로 이제 유지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결국 저금리와 그리고 이제 높은 성장 이 부분을 조금 지향하는 어떤 인물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저희가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이미 신문지상에서 많이 알려졌지만 이분이 결국은 조지 소로스와 같이 네. 일을 했고 또 스스로 나와서 이제 헤지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창업했다. 그러니까 월가의 상당 부분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채권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모든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높고 월가와는 상당히 어떤 친화적인 인물이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좀 해석을 좀 할 수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을 금융시장 특히 이제 증권시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베센트 효과 이러한 얘기들이 사실 좀 나온 부분들인 것 같고요. 실제 이렇게 추진이 될지는 저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조금 저금리 자체를 상당히 선호하는 또 채권 그 재정 수지 적자가 만성적인 미국의 어떤 문제 자체를 상당히 조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이제 하나 우려되는 부분 자체는 이분이 이제 그림자 연준을 사실은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준을 무력화시키겠다. 네. 라는 어떤 얘기를 좀 한 부분들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 들어와서 정말 그러한 그 코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좀 이제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계속 딴지를 거는 이러한 어떤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을 사실은 독립성을 가지고 저희가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전 세계 시장 자체가 이제 좌지우지되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어떤 조치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정책적인 행동 자체는 금리의 어떤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높일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이제 금융시장 자체에 상당히 좀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전반적으로 내용이라든지 어떤 성향 자체는 상당히 좀 금융시장에서 친화적인 인물로 평가할 수 있긴 하겠지만 연준과의 어떤 관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리스크를 좀 안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다. 월가의 중심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 저금리를 선호하고 333 법칙. 근데 이렇게만 되면 좋죠. 333 법칙이 만약에 실현이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걱정이 없을 겁니다. 재정 적자 줄죠. 인플레 잡고 성장 걱정 없이 잡고 이렇게 되면 걱정이 없을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할 때 그 제일 좀 걸리는 부분이 재정 적자 비율 3%인데 지금 사실 거의 7% 육박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줄이겠다는 건지 그러면 꼭 이렇게 달성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방향을 그렇게 가져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어떤 방향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결국 재정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도 2조 달러 재정 지출 줄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부분들이어서 결국 이제 작은 정부를 공화당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 자체가 이제 작은 정부니까요. 이제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 위해서 각종 이제 그 지출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텐데 그럼 약간의 모순이 성장에 네. 좀 압박이 있지 않나요? 네? 네. 모순이 지출을 줄이면 네. 성장 쪽으로는 조금 이제 부담이 또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그러한 생각이 부분은 들어서. 이제 감세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할 텐데, 또 여러 가지로. 근데 문제는 이제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이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줄일 수 있는 거로 얘기되는 거는 이제 국방비 지출이라든지. 네. 또 의료보험과 관련된 오바마 케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런 어떤 지출 쪽에서 사실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국방비를 그렇게 급격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이 국방비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데 이제 국방비 부담을 이제 주둔비 비용을 이제 더 높이면서 줄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국방비라는 부분을 이렇게 쉽게 손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것 같고 또 이제 의료비 지출 부분을 이제 줄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또 이제 어떤 사회적인 또 반발을 또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막상 사실은 줄일 수 있는 항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다.
않다라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그렇다고 보면 이제 세출을 줄이는 부분보다는 세입을 늘리는 방법이 또 하나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성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여하튼 뭐 그래도 사실은 네. 뭐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부채 문제에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재정 수지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면 조금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그것이 이제 성공을 할지는 저희가 뚜껑을 좀 열어보고 그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증산 부분들인데요. 네. 실제 이제 셰일 오일과 관련된 각종 이제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제 원유 생산을 늘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 자체는 실제 이제 그러한 시추 작업이라든지 그러한 업체들이 과연 채산성이 이제 있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관건이죠. 아무리 규제를 완화해주고 하더라도 채산성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 뭐 거기다 대고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미국 내 원유 생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상당 부분 이렇게 수급적으로 보면 거의 이제 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원유 생산이 더 늘어난다면 미국 내 뭐 원유 가격 물론 이것이 인플레에는 기여를 하긴 하겠지만 실제 관련 업체들의 어떤 손익 상황에는 상당히 좀 불리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것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뭐겠느냐? 그러면 이제 미국산 원유 자체를 이제 뭐 LNG라든지 이런 것들을 외부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LNG 수출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항구 설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갖춰지진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당장 이제 수출을 하기가 뭐 하긴 하겠지만 그렇게 급격히 늘어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과연 미국이 어떠한 식으로 좀 해소를 할 건지 뭐 유가는 안정을 시켜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을 무턱대고 이제 개발을 해라. 라는 부분 자체가 뭐 이전처럼 먹혀들지는 사실은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하나 좀 다행스러운 건 과거에 그 셰일 오일 그 생산 단가, 생산 코스트의 그 BEP가 한 60불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한 30불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채산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유가가 뭐 한 4, 50불만 가도 충분히 이제 과거에는 채산성이 없었는데 이제는 좀 채산성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이제 그 채굴 업체들 자체가 이제 결국 돈을 빌려다 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려면 금리 자체가 사실은 더 낮아져야 되는 부분들이어서 이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뭐 베센트 뭐 이러한 재무장관 후보 자체가 결국 금리 부분을 대해서 계속 낮추자고자 하는 그러한 요구들 자체가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있다라고 좀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말씀 들어보면 금리는 좀 낮아질 정책으로 예. 추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네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 상당히 이제 그 채권 시장에 네. 대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공급량을 상당히 채권 공급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사실은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 자체는 이제 금리 자체를 상당 부분 이제 낮게 가고자 하는 어떤 일단은 좀 목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미국에 말씀드린 어떤 그런 재정 수지 뭐 부채 문제도 약간은 좀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고 성장 쪽에도 상당히 좀 탄력을 좀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중요한 어떤 모멘텀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센트 333 재정 적자 비율을 3%로 경제 성장률 3%로 산유량은 300만 배럴 더 늘리는 거. 뭐 이게 숫자가 맞춰질진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이런 목표 때문에 정책 방향을 좀 지금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채권 금리 상황으로 보면 예. 지금도 10년물 기준으로 하면 뭐 베센트 효과 일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높은 상황이긴 하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향후 좀 분석을 예측을 해본다면. 저는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뭐 이게 물가가 사실 문제이긴 하지만 뭐 사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뭐 당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미국의 그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한 3.5% 정도까지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가 요번에 금리 인하하고 내년에도 한 4차례 정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 자체도 3%대로 진입할 여지가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의 경기라든지 뭐 말씀드린 대로 물가 자체가 여전히 조금은 좀 끈적거리는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이제 국제금리 쪽에서의 하락을 사실 이렇게 좀 막는 요인이긴 하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금리를 내려준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이제 국제금리 자체는 좀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가장 큰 관건은 결국 저는 물가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이 분명히 뭐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않을 거고 물론 이제 시차를 두고 하긴 할 텐데 그러한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과연 물가에 자극 요인이 없는지 물가는 계속해서 잡혀갈지라는 부분 자체가 연준의 어떤 금리 인하 기조에도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10년물 국제금리 자체가 이제 3%대로 진입을 하느냐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가장 큰 핵심 요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저희가 조금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자체는 물가의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뭐 배센트든 아니면 오늘 뭐 빅테크가 다시금 올라주면서 S&P 500도 또 다시 기록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돌아가면서 미증신 계속 가고 있어요. 네. 연말 랠리, 산타 랠리를 더 뭐 12월 중에도 이게 이어질지 좀 기대감을 갖게 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저는 산타넬리는 조금 뭐 가능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12월까지 연말까지. 그러니까 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1월 중반까지 미국의 주식시장 그 자체가 거의 한 뭐 10% 이상 오르게 되면 어김없이 연말까지는 계속 상승 랠리가 있었습니다. 소위 산타 랠리가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 통계가 결국은 뭐 계속 맞아왔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산타 랠리의 가능성 자체를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 이제 산타 랠리 가능성을 보는 부분 자체는 유동성 효과입니다. 네. 뭐 제가 이제 4분기에 그 주식시장 흐름에 있어서 뭐 대선도 있긴 하지만 유동성 랠리를 기대한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국이 이제 유동성 정책을 더 강화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도 여하튼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12월에 뭐 요번 같은 경우는 같은 날 이제 그 ECB 회의가 열리는데요. 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사실은 비컷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ECB 자체가 비컷을 또 해주고 일본도 사실은 12월에 이제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시장의 생각들이 있었는데 최근 이시바 내각이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을 사실은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러한 상황에서 BOJ가 거기다 대고 금리를 인상하기는 조금은 이제 정책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그 일본은행도 일단은 좀 동결의 무게를 좀 둘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결국 뭐 미 연준 자체가 금리를 또 12월 달에 내려준다라고 하면 연말경 가서 뭐 추가적으로 지준율이라든지 뭐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추가적으로 내릴 여력이 사실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주요국의 금리 인하 이 부분 자체가 상당 부분 강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자체도 연말에 우리가 산타넬리 이 부분 자체를 조금 뒷받침할 수 있는 힘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미국 경기 자체가 좋다라는 부분이죠. 어저께도 보면 주택 지표가 뭐 각종 주택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강했고요. 네. 최근에 제가 또 하나 눈여겨보는 지표 자체가 자동차 판매 대수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그 팬데믹 이전에 보게 되면 대충 우리가 1,600만 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이제 잘 팔리면 상당히 좋고 그거보다 좀 이제 안 팔리면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위축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미국의 자동차 판매가 1,600만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미국의 소비가 거의 정상화됐다. 완전히 이제 정상적인 작동, 물론 지금도 좋았긴 하겠지만 자동차 판매를 보게 되면 상당히 작동을 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보면 미국의 성장 흐름이 4분기에도 상당히 뭐 소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았다면서 성장 자체가 상당히 좀 성장률이 괜찮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기업의 이익 자체가 4분기에도 좀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결국 이제 산타넬리를 충분히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만의 또 산타 랠리는 아닐지 어제도 이제 관세 폭탄 예고 진짜 폭탄 하나를 또 던졌기 때문에 각국이 뭐 긴장하기도 하고 발끈하기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도 하고 좀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그 차별화는 사실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뭐 어저께 유럽 증시도 자체도 사실은 좀 하락을 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어저께 뭐 하락을 했지만 이러한 그 조금 차별화 문제에 있어서의 해소가 트럼프 정책의
그 정책이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더구나 문제는 그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양호적으로 제가 뭐 예외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나머지 국가들 자체는 경기의 어떤 펀더멘탈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는 사항들, 뭐 유럽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오늘 어저께 뭐 소비자 신뢰지수도 나왔고 오늘 BSI도 나왔지만 4분기 들어와서 상당히 이제 좀 둔화 또는 이제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만에서는 우리 내년 경제 성장률 1.8로 보더라고요. 일대도 볼 수 있다 뭐 이런 예측들도 좀 나오는 것 같기도 지금은 하고요. 1% 후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이 사실은 좀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요번 내일이죠. 내일 한은이 이제 그 금통위를 이제 열면서 내년도 성장률을 과연 얼마를 내놓을지가 사실은 좀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데 과연 2.0을 내놓을 건지 아니면 1%대를 내놓을 건지에 따라서 뭐 금리 정책 자체도 상당히 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내년도 성장률에 대해서 한은도 일단은 하향 조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내년도 우리나라 어떤 경기의 흐름 자체가 그렇게 지금 밝지만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주식시장 자체가 탄력을 받고 미국처럼 이렇게 사상 최고치를 낼 일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조금 분명히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하튼 지금 뭐 우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좀 많긴 하지만 다소는 조금 최근에 들어서 분위기를 봐서는 조금은 좀 그 뭐라 할까요? 이제 좀 하도 얘기가 많다 보니까 네네. 이제 조금 이제 그것에 좀 둔감해지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내년에 1월 달에 취임돼서 어떤 정책이 나오기까지는 사실은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불확실성 자체는 다소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미국의 어떤 주식시장 흐름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은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연말 흐름에 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달러 흐름은 최근에 어떻게 보십니까? 106, 107선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고 있는데. 예, 뭐 네. 지금 강달러 분위기 자체는 계속 연장이 그렇죠. 된다라고 네. 봐야 될 거예요. 어저께는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약간의 좀 약달러 부분이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뭐 그건 일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12월 달에 그 각국의 통화 정책의 그 가능성들을 보게 되면 연준은 25p 내리고 25p는 뭐 당연한 거고 50bp 가능성도 열려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유로화 쪽에 약세 압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12월에 뭐 BOJ가 만약 동결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엔화의 또 약세 요인이 사실은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을 할 것 같았는데 그 금리를 동결해 버리게 되면 당연히 엔화는 약세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달러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강세 흐름은 상당 부분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뭐 조금은 뭐 긴 흐름이긴 하겠지만 유로화 같은 경우에는 뭐 페리티 우리가 달러 유로 1대1을 사실은 내년에 사실은 다시 한번 좀 재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저께 1,407원까지 갔다가 뭐 국민연금과의 통화 수합 규모 자체를 확대하는 뭐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은 좀 하향 안정을 좀 해서 다시 이제 1,390원대로 진입을 했는데 좀 1,400원대에서 등락, 그러니까 좀 1,400원대 좁은 박스권 등락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올해 원달러 환율의 연말 종가 자체는 거의 1,400원에 사실은 근접하는 그런 환율 자체로 사실은 좀 마감을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하나 좀 눈여기는 건 사실 위안화 부분입니다. 네. 위안화가 생각보다는 사실은 조금 최근에 오히려 그 고시 환율 자체가 계속해서 절상으로 사실은 좀 고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일단 좀 중국 정부가 위안화 자체를 당분간은 조금은 이제 글로벌 흐름에 편승해서 약세로 가기보다는 조금 이제 묶어두고 위안화의 어떤 강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포석으로 좀 보고 있고요. 그것이 결국 원화 환율에도 추가적인 어떤 상승을 좀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위안화도 사실 내년에 들어가서 뭐 정말 미국이 60%의 관세를 매기게 되면 또 약세적으로 돌아가겠죠. 근데 일단은 좀 중국 정부가 뭐 내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위안화 자체를 일단은 좀 강세 쪽으로 이제 좀 잡고 있어서 그 부분이 뭐 연말까지는 원화 흐름에는 그나마 뭐 아주 큰 건 아니긴 하지만 조금 추가적인 어떤 상승 원달러 상승 자체를 좀 막는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 달러 강세와 관련된 부분, 베센트가 이제 재무장관 지명자가 되면서 예,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베센트 글을 제가 좀 찾아본 게 예, 있는데 예. 지난 1월에 썼던 글이거든요. 그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논리는 이거예요. 미국 역사상 트럼프는 가장 위대한 4년을 만들고자 할 거고 그걸 본인의 유산으로 남기고 싶어 할 거고 관세라는 협상용 이 총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총을 협상용 테이블 위에 항상 올려둘 거고 그래서 그 관세 부과를 위해서 오히려 약달러를 추구할 거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네. 왜냐하면 관세는 인플레를 유발할 거고 달러 강세로 이끄니까 이거는 미국 산업을 그 르네상스로 네. 이끌기 좋은 환경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약달러를 추구할 거다. 이런 논리였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글을 쓴 사람이 재무장관이었단 네. 말이죠. 요거를 이제 지금의 강달러 흐름과 우리는 앞으로의 예측을 어떻게 연관시켜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예, 지금 뭐 분위기 자체는 사실은 다 강달러를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상하는데, 네.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벤스 부통령도 그렇고 뭐 말씀하신 베센트 장관 후보도 그렇고 네. 대부분 다 달러 약세를 사실은 네. 이제 뭐 개의적으로 보게 되면 네. 다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관세라는 부분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소기의 어떤 무역 수지 적자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정을 사실은 원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제 무역 그 흑자국들이죠.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뭐 이러한 쪽에 이게 통화 절상 압력을 사실은 가할 수는 사실은 있을 거로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좀 달러 약세 흐름에, 그러니까 강세 흐름을 좀 주춤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좀 할 수는 있을 거로 보고는 있어서 지금 기본적인 어떤 큰 틀에서는 강달러인데 세부적인 어떤 뭐 전술이랄까요, 뭐 이러한 쪽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좀 약달러를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은 분명히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달러가 뭐 아주 그냥 슈퍼 강달러 뭐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달러를 약세를 원하긴 하는데 지금의 약세를 원할 수 있는 지금 미국의 뭐 또 주변 환경의 어떤 상대적인 비교로 봐서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미국이 워낙 잘 나가고 있는데 자금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금이 미국보다 다른 지역을 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저희 본인들이 약달러를 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강달러 흐름이 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처럼 아무리 이제 너희들 이제 절상해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뭐 정부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통화를 절상시킬 수 있지만 지금은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만만하게 뭐 인위적으로 사실 이걸 절상절하시키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뭐 정책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하든지 뭐 이러한 어떤 수단이 필요할 텐데 사실은 지금 금리를 다 인하를 하고 있는 네.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얘기들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유로화라든지 엔화라든지 원화 자체가 절상으로 갈 수 있는 그 수단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강달러 분위기 자체가 계속 조금 유지가 되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달러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앞서서 금통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이제 내일이니까요. 네. 이번에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 성장률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입니까? 위원님? 예.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금통의 가장 큰 네. 핵심 포인트는 금융 안정 리스크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동산 문제, 가계 부채인데 사실은 그건 이제 진정이 좀 된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장 쪽으로 정책 기조가 당연히 옮겨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얼마 전에 이제 대통령실도 이제 추경을 언급을 했었죠. 물론 이제 뭐 올해는 아니다, 뭐 내년 들어가다고 좀 말을 좀 바꾸긴 했지만 그만큼 지금 경기에 대한 우려 자체가 상당히 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글로벌 IB들 자체는 우리나라 성장률 대부분 1% 후반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이제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경기 방어 쪽에 오히려 이제 정책의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이제 1.9%라는 어떤 성장, 1%대를 한은이 제시하기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1%대를 제시한다라면 당연히 금리를 내리는 게, 그러니까 지난달에 이어서 연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게 맞는데, 지금 봐서는 예상이 예, 동결 예상, 그러니까 2% 네.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 동결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환율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자칫 환율에 더 약세 압력으로 갈 거라는 그러한 어떤 시각도 아직은 좀 있어서 내일 금통위에서는 일단은 동결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근데 만약 성장률이 1%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1.9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온다면 당연히 그 인하 쪽으로 사실은 해도 사실은 뭐 명분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동결을 하면서 1% 제시하면서 뭐 향후에 대한 얘기를 덧붙일 가능성도 있는 그거 거죠? 뭐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아, 그냥 그 오히려 2%로. 뭐 사실은 네. 1%대라고 하면 뭐 모두 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라고 하는데도 동결을 한다라는 부분 자체는 조금 이제 정책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